네, 초 21일 저녁 8시로 여겨졌던 2주 휴전 시한을 하루 늘려서 22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으로 못 박았죠. 협상팀의 파키스탄행 여부에 대해서도 벤스 부통령이 가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가 곧 출발해 21일에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휴전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선언한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고맙지만 미국의 봉쇄는 유지할 거라고 밝혔고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란 군부는 곧바로 해협을 재봉쇄하고 미국 역시 이란 선박 공격과 납포로 대응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협상 중에도 돌발 행동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트럼프의 이른바 매드맨 미치광이 전략이 사태 악화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We weren't so crazy, were we? We'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as it pertains to Iran until such time as our transaction with Iran is 100% complete and fully signed. I think they smell panic in the White House. I think they can see Trump wants out of this. He's broadcasting it almost every day, and it gives the Iranians enormous leverage they shouldn't have. 쓴소리 듣기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 전쟁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을 겨냥해서 루저들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ho are you with? I'm with the New York Times. Are you failing? Are you You see concerned? circulation way down at the New York Times. Are You no longer have credibility at the New York Times because the New York Times said, "Oh, Trump won't win the election, and I won in a landslide." 네, 미 주류 언론이 이란 전쟁 성과와 실패한 뉴욕타임즈, 끔찍하고 역겨운 월스트리트저널 등 가짜 뉴스를 본다면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다고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 가짜 뉴스들은 내가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지만 6주 안에 이란에 승리할 거라고 약속한 건 한국 전쟁, 즉 6.25, 3년에 비해 훨씬 빠르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올린 이 글에서 빠뜨린 언론사가 하나 있었나 봅니다. 조금 전 이란 작전을 깎아내리려는 CNN 같은 언론 모두 루저들이라며 또 한 번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정권이 잘못 협상한 걸 자신이 바로잡고 있다며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해왔죠. 오늘도 버락 후세인 오바마, 또 졸고 있는 슬리피 바이든 등 전 대통령들을 조롱하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과거 발언부터 이어서 들어보시죠. Then I terminated the Iran nuclear deal that was given to us by Barack Hussein Obama. That wasn't like Sleepy Joe Biden in Afghanistan, where he had no idea, had no clue what he was doing. 네, 우리가 이란과 추진 중인 협상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졸린 조 바이든이 체결한 이란 핵 합의 JCPOA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JCPOA는 2015년 7월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 재임 당시 이란 비핵화를 목표로 체결된 핵 합의입니다. 당시 합의에 따라 이란은 보유 중이던 농축 우라늄 11톤을 국외로 반출했고요.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3.67% 수준에서 15년 동안 300kg으로 제한됐습니다.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는 대거 완화됐죠.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8년 5월 JCPOA를 탈퇴를 선언하고 대이란 제재를 제기하면서 합의가 깨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결국 풀었습니다. 네, 전투기나 호위함, 미사일 같은 공격 무기도 팔 수 있게 된 건데 당장 전쟁 가능 국가로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은 그동안 살상무기 수출이 금지됐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정으로 빗장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가기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수색과 구조, 운송, 감시, 지뢰 대응 등 비전투 장비만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호위함과 전투기, 미사일 같은 살상무기는 예외 상황이 아니면 수출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정으로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장비도 내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무기 수출 대상은 장비 수출 협정에 서명한 국가로 제한을 했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17개국이 대상인데요. 협상 중인 나라까지 포함하면 20개국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투를 벌이는 국가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일본 안보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예외로 허용이 됩니다. 적을 살상하거나 물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는 NSC 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무기 수출을 결정한 뒤에는 국회에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근본적으로 일본 안보 정책이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은 전쟁 이후에 평화주의에 근거해서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평화국가에서 전쟁 가는 국가로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분쟁을 조장하거나 지역 내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중국과 일본 이 두 나라가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 17일에 일본 자위대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면서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합동 군사 훈련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간 건데요. 병력이 1,400명 그리고 함정 3척과 항공기 2대를 끌고 갔습니다. 자위대는 지난 2021년부터 이 훈련에 참여해 왔는데요. 과거엔 훈련 상황을 지켜보는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를 본 중국, 이틀 뒤에 최신의 구축함을 서태평양에 보내서 전투 대비 훈련을 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까지 투입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일본 군함이 지나간 지난 17일이 지난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날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과거 청나라가 청일전쟁에 지면서 일본에 타이완을 내준 그날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두 나라는 동중국해 자원개발 문제까지 전선을 넓히면서 서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물류 차량을 막던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숨지거나 다친 가운데 화물연대는 오늘 오후 대규모 집회를 벌입니다. 전담 수사반을 꾸린 경찰은 물류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명준 기자. 네,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화물연대가 오늘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고요? 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오전에 이곳 시우 물류센터 앞에 숨진 조합원의 분향소를 차리고 종일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오후 5시 이곳 물류센터 앞에서 조합원 사상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BJF 리테일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엽니다. 조합원 1,700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집회 현장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 집회 현장에 26개 기동대, 경찰력 1,50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화물연대는 오전에 경남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경남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BJF 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집회를 벌여오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집회 현장을 찾아 화물연대 지도부와 이번 사태의 대책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원 사망사고와 관련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를 반장으로 한 전담 수사반을 꾸렸습니다. 물류 차량을 운전한 비조합원 4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어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요. 차량 출차를 막던 조합원 1명이 숨진 만큼 살해의 고의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합원들을 친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A씨가 몰던 물류 차량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막다 일부가 치였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본부 소속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조합원 2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1,9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요?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비공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발생한 매각 차익의 일부를 받기로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30%에 달하는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소식을 공지하면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수사 착수부터 영장 신청까지 시간이 꽤 걸렸죠? 네, 경찰은 지난 2024년 말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과 7월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 등을 압수수색했고 방 의장을 상대로 모두 5차례 피의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엔 법리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 의장 측은 그동안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